네,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의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2021년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문제 풀이로 제가 같이 실행해 보고요. 그 외의 기출문제들은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뭐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98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98회는 2021년도 10월 3일에 시행했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2021년도를 당해년도 기간이라고 일단 기본적인 기간 개념을 설정해 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가 2021년이니까 이 문제를 풀 땐 그러면 전기는 2020년, 차기는 2022년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회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런 약간의 연도에 대한 개념을 딱 정립해 놓고 푸셔야 단기, 장기, 전기 이런 개념들이 딱 명확하게 정답지를 봤을 때 2022년도에 이 문제를 풀 때는 21년도가 전년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21년도를 회계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린 백데이터를 압축해둔 01강 기출문제 풀이 강좌를 내려받으시고요. 반드집으로 압축을 쫙 푸시고요. 자,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 프로그램을 열으시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은 옆으로 삐껴 놓으시고 요 안에 더블 클릭하고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요 안에서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 문제를 일단 더블 클릭해서 PDF 자료를 열어 놓고요. 일단 문제지 일단 열어 놓고요. 두 번째 98의 기출문제 일단 이렇게 열어 놓고 두 번째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요 텍스라고 하는 아이콘 있죠.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USB를 시험장에서 컴퓨터에 USB를 꽂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USB 안에 있는 백데이터입니다. 시험장과 동일해요. 주의사항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실질적인 K랩 프로그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시험장에서 하는 대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텍스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쭉 여시면 이제 수험번호 입력하기 뜨죠. 이제 수험번호는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제가 드린 이 폴더 안에 98회 기출문제 설치 안내가 있을 거고요. 그 설치 안내에 전산회계 2급 수험번호가 있을 거예요. 22, 1, 5개 2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요 수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2 하나 둘 셋 넷 다섯 2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누구 넣을까요? 그래 이번에는 뭐 전지현 넣읍시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이 정답 답안이 저장되는 지금 순간이에요. 자, 시험지는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풀 문제는 A형입니다. A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A형 클릭 하시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그 옆에 쓰여 있던 1187 입력하고 뭐 1, 2초 기다리면 로그인 되면서 프로그램이 열리게 돼요. 자,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전산회계 2급 임시로 수험번호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그 메뉴를 쓰시고 닫고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요. 자, 우리가 전체 객관식 문제하고 마지막에 장부조의 실기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왼쪽에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보이실 건데요. 그 메뉴를 열어 놓으시면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는 사지선 다 마킹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장부조의 세 문제 있죠. 그 세 문제는 금액을 직접 주관식처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닫기 하고 이제 나중에 저장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게 돼요. 시험은 그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 시간은 1시간 동안 시험 보고요. 전체 페이지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뭐 감독관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USB를 나누어 줄 거고요. USB 안에 있는 지금 방금 전 여러분이 실행했던 빨간색 아이콘 설치 프로그램 텍스 exe 실행 파일 누르신 다음에 그 안에 관련된 정보 지금처럼 입력을 쭉 하시고 마지막에 다 넣고 답안 저장 USB로 저장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에 마지막 초정 버튼 누른 다음에 저장 완료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USB는 뽑아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요. 시험지는 본인이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결과를 답안지를 보시면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8회 1번부터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객관식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뭐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론을 다 정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걸 찾으래요. 자, 현금은 통화, 지폐나 동전 같은 것도 포함, 타임 발행 슈퍼,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현금이라고 불리운다는 거 이거 맞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고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은 매도하는 증권은 아닌데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간 보유 목적일 때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계정이죠. 잘못된 설명을 찾는 거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이 왜 맞는지를 찾읍시다.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무조건 기타 채권, 미수금으로 쓰는 거죠. 맞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 형식의 물건을 우리는 주구장창 쓰는 상품이라고 부르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미완성 아니잖아요. 완제품이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만든 건 삼성전자에게는 제품이지만 그 제품을 사서 판매하는 도소매업에게는 이걸 사는 순간 얘한테는 그냥 그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노트북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게는 제품이지만 그걸 사서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에게는 다 상품이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판매를 목적으로 산 거니까요. 그렇죠?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데요.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현금 남았니? 넘어가요. 외상매입금 못 갚았어요? 넘어가요. 자본계정 당연히 넘어가요. 근데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수익이나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이 모든 이익이 자본계정으로 넘어가서 얘가 마지막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 이익잉여금, 자본이죠. 소모품비, 비용이죠. 답은 나왔네요. 2번은 안 넘어가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 선수 수익도 부채.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거. 잔액 이월되지 않는 거는 그래 수익과 비용인 거 알아. 근데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을 공부하다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비용으로 끝나고 수익으로 끝나. 얘가 뭔지 모르겠네. 아, 미치겠다. 그럴 때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시험 보기 때문에 객관식 풀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계산 과목 열어가지고요. 여기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선수 수익을 띄워봐요. 여러분 선수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부채 있잖아요. 미지급 비용도 부채 있잖아요. 이렇게 계정 과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시험 보실 때. 자, 3번 문제. 다음 중에 판관비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찾는 거죠. 자, 영업사원이고 다. 여비교통비, 판관비 맞는 것 같은데. 급여, 감가상각비. 영업용 승용차는 뭐죠? 차죠. 차는 유형자산이죠. 처분손실이래요. 유형자산, 처분손실. 그리고 끄트머리쯤에 손실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는데 답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 문제도 순간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계정 과목을 열어서 여비교통비 조회보면 되죠. 여기에 만약에 기부금이 있다면 여러분 기부금은 무슨 계정 과목일까? 기부금. 기부금? 영업의 비용. 여기 있잖아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만약에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순간적으로 약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드실 때는 지금 전처럼 조회하시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문제를 다 풀면 뭐예요? 다 틀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모르면 찾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문제. A, B에 맞는 분계를 찾아보래요. 자, A는요. 단기에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임차료를 잡으란 뜻이죠. 그럼 임차료를 40을 잡고 A는 임차료 40을 잡은 거니까 이건 틀렸죠. 미지급 비용을 왜 차변에 잡고 선급 비용을 잡아요. 근데 아직 지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만만하게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지. 임차료를 잡았는데 선급 비용을 잡아? 이상하잖아 지금. 아직 지급 안 했다며. 답은 그냥 나왔네요. 음.
그러면 B도 맞는지 볼까요? 당기에 지급된 비용 중에 그러면 이미 비용이 잡혀 있어요. 상상. 근데 내년으로 2월 시킬게 10일에. 그럼 보험료 죽이고 성급비용 잡아야 되죠? 맞아요. 1번이 정확한 A, B 분계였습니다. 자, 잘 됐고요. 그 다음 또 5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거래 결합 관계로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를 찾아보래요. 현금을 당좌예금에 입금시켰대요. 현금이 감소되고 당좌예금이 감소돼요. 둘 다 자산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손익거래 아니고 둘 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게 교환거래라고 그랬죠. 비품은 자산, 외상, 부채, 이것도 교환이네.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이자가 나가면서 현금이 나가면 손익거래가 일어나네요. 그렇죠?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상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그 대금과 운반비 5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게 됐대요. 외상이긴 한데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전액 다 상품을 잡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하나는 이자 비용이 나가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손익거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러나 정확하게 답을 잘 찾아내는 과정을 잘 보시고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구하세요. 볼게요. 유형자산은 기초에 1000이 있었고요. 당해년도에 처분을 600을 했대요. 그리고 단기 중에 자본적인 지출로 200이 있었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은 현재 500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유형자산이 기초에 1000이 있었는데 단기의 자본적인 지출은 유형자산이라는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현재 유형자산은 1200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감가상각누계액이 500이래요. 그럼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인 거예요? 700인 거죠. 근데 700만 원을 얼마에 처분했다는 뜻이냐? 600에 처분했네. 그러면 700을 600에 처분했으니까 얼마가 손익이에요? 100만 원 손실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답은 3번. 이렇게. 자, 이걸 만약에 이제 분개하시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있겠죠. 1200 감소. 유형자산 누계 500 감소. 처분하고 받는 대가 돈이라고 할게요. 돈 600. 그래서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회계 처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6번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비유동부채? 그럼 장기성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쵸? 딱 보면 요거죠 뭐 장기차입금. 자, 이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고 만약에 여기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BS 계정 과목 메뉴를 열어서 얘를 열어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바뀌는 거 보이시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눌러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과 여기에 해당하는 부채와 유동에 해당하는 부채랑 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서 문제를 푸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8번 바드러움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는 무엇일까? 바드러움이 차변에 오는 게 뭔지 봅시다. 상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금 받은 거 아니고 준 거니까 대변에 바드러움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차변에 오는 게 아니죠? 상품을 사면서 바드러움이 나가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 없고 상품을 5만 원에 매출했대요. 상품 매출만 적을게요. 그리고 동점인 상대방이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 대금을. 그럼 이건 바드러움 맞죠? 그러면 차변에 바드러움이 기재되는 건 지금 8번은 2번이 답이 나온 거네요. 그럼 3번 비품 매입을 했대요. 그럼 비품이 차변일 거고 2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지급해서 발행했대. 그럼 내가 어음을 준 거죠? 근데 비품 매입인데 어음 결제하면 지급어음이 아닌 기타 채무 미지급금으로 설정해야 되죠. 네 번째, 비품을 장부가액은 5만 원이지만 실제로 5만 원에 매각하고 동점 발행 약속어음 받았대요. 그럼 비품이 매각됐죠. 근데 비품 매각되고 어음 받으면 바드러움 잡아요. 기타 채권 미수금 잡아요. 매출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미수금이고. 그쵸? 상품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미지급금이었던 거죠. 지금 2번하고 3번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처음이니까. 네, 상품 매출과 관계된 어음일 때만 바드러움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뭐 요거 쉽게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 9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채는 이 중에서 골라서 더하셔야 되겠네요. 자, 외상매입금 부채 맞죠? 미지급 비용 부채 맞죠? 선수금 부채 맞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정말 부채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기차입금. 자, 임차보증금이 뭘 것 같아요? 자산이죠. 그것도 비유동 자산. 예수금 부채죠. 그래서 500, 630. 답은 그러면 700. 2번.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나 헷갈리네. 이거 임차보증금 뭐였지? 됐다 헷갈리네. 그럼 기성가복 메뉴. 자, 컨트롤 F. 임차보증금 띄워놓고 자산이지. 보세요. 그쵸?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양한 문제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도움받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름대로 프로그램 많이 열고 닫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번 문제. 아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과목이 뭐니에요?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을 샀고 현금으로 택배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를 빼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노트북은 비품이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도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로 결제한 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앞만 봐도 복료생비는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거 괜찮죠? 문제. 자, 계산하는 문제. 이걸 좀 봅시다. 11번 문제. 자, 기말자본금이 120이래요. 기초자본금은 얼마였겠니요? 자, 이렇게 T자 계정 필요 없고 이렇게 볼게요. 기초, 기말자본이 120이야. 기초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기중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출한 게 15만 원이었대. 여기서 뺀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출자한 게 25만 원이었대요.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보니까 70이고 58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12만 원이었다. 이런 꼴이네요. 12만 원. 그럼 여러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과물을 보면은 15만 원은 썼고 25만 원과 25만 원과 12만 원이 들어왔고 15만 원을 인출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는 22만 원이 돼서 얘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20만 원에서 22만 원을 차감하면 기초자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98만 원? 답은 1번으로 이렇게. 기초에서 인출했니?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뺐대. 그래서 얘가 됐대. 더해져서 얘가 됐대. 더해져서 얘가 됐대. 계산하고 계산하면 기초자본금은 그냥 뭐 시건축 먹기로 후딱딱딱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12번 문제. 기초 상품이 530, 기말 상품이 760, 경기 상품 매입액이 6,700, 매출 총이익이 470. 질문. 상품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푸는 거를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풀어보는데 이거를 메모장을 조금 열어서 밑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써볼게요. 자, 일단은 매출액에서 언제나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매출 총이익을 먼저 알려줬죠. 470. 그럼 매출원가를 알면 얘에서 얘를 더하면 매출액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그렇게 구하시면 돼. 그럼 결국은 매출 원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언제나 이 방법으로 구해요. 상품 우리 결산 돌릴 때 기초에서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을 차감하면 이게 매출 원가잖아. 이게 결산에서 실기할 때 기말 재고 넣으면 매출 원가가 만들어지는 회계 처리가 일어났던 것. 자, 이제 넣으시면 돼요. 기초는 530, 기말은 760, 단기 매입액이 6,700. 자, 저 계산기를 해볼게요. 530에 6,700은 7,230입니다. 자, 7,230에서 760을 제하면
6470이고요. 얘가 6470이라는 뜻이니까 답은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6,940만 원이고요.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문제 푸는 이 구조, 이 이미지,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똑같이 모든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대응해서 푸시면 돼요. 기초 나왔다. 넣으시면 돼. 이렇게 넣어서 매출원가 구하고 매출원가 구한 걸 이 자리에 반영해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든 이 방식으로 푸시면 뭐 모든 문제는 무조건 푸실 수 있어요. 똑같이 이 패턴으로 푸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13번 문제. 당기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 2만 원이 있고 미지급 임차료는 이런 거 아닐까? 미지급 비용으로 2만 원 잡았다. 그럼 차변에 임차료를 2만 원 잡으면서 미지급된 임차료. 그거를 묶어서 그냥 미지급 임차료로 부르는 거죠.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12만 원이래. 근데 이번 연도에 손익계산서에 12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잡혔대. 질문. 당기에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겠니? 자, 그럼 알렸다. 임차료가 토탈 12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잡혀 있는데 이 중에 2만 원은 지급 안 했지만 잡은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지급한 거겠죠. 그쵸? 답은 10만 원. 아, 별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잖아. 그냥 약간 어떤 분개를 요한다기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푸시는 거야.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많이 봐야 돼, 많이. 그럼 문제가 눈에 좀 어느 순간 이제 보일 수 있어. 어느 시점이 되면. 처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보이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이러면서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 이제 14번 문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대는 금액 중에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자, 매입운임은 더하죠. 매출 시 운반비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된 금액 중에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죠. 이거는 판관비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고. 매입할인은 차감하는 거 맞죠. 매입할 때 수수료는 플러스 하는 거죠. 그러면 차감하는 건 3번 뿐이고 만약 차감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다면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렇게 세 개.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요 세 개가 차감하는 거죠. 그 중에 얘만 있으니까 뭐 얘만 답이 된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 15번. 아래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읽어볼게요. 결산 과정에서 당초에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의 10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로 잡았대요. 그러면 현금가 부족은 대변으로 100만 원 감소시켰을 거고요.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로 떨었겠죠. 자, 그럼 이 거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현금가 부족도 어쨌거나 자산으로 걸려 있었으니까 자산의 감소 있고요.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감소할까요?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이 감소되면 이익이 감소돼요. 결론입니다. 대부분. 자산의 감소가 비용이 발생됐다. 그럼 비용이 그대로 이익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겠죠. 영향이 있어요. 증가 아니에요. 증가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답은 그냥 나오죠. 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찾았네요. 제가 지금 시간상 딱 보니까 백데이터를 다운받는 얘기들을 등등등등 했을 때를 감안하면 한 20분 정도 제가 풀었어요. 저는 빨리 푼 거죠. 저는 빨리 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조금 더 느리게 풀 수 있겠죠. 처음이니까. 그러면 전체 시간상 자, 잠깐 지우고 전체 시험이 60분이거든요. 60분인데 이론 시험 15문제를 다 풀고 실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더해서 모든 문제를 60분 안에 풀려면 실기는 몇 분 정도가 걸릴까요? 적어도 한 40분 정도는 걸리겠죠. 많이 걸리면 50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론 문제가 15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얘를 빼야 되니까 최대는 20분이고 최소는 뭐 15분 정도라고 감안해 볼게요. 그럼 전 지금 이제 20분 정도 풀었죠.
그럼 저는 최대로 많이 푼 거죠. 최대의 시간을 쓴 거예요. 최대의 시간을. 그래서 객관식을 먼저 푸시면 안 돼. 시험 볼 때. 자, 시험 볼 때 주의사항.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시험 볼 때는 문제지를 받았을 때 이론 문제가 먼저 있고 실기 문제가 다음에 있죠. 반드시 얘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는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은 모르면 여러분 찍으면 돼. 지우개 돌려가지고 찍으면 되잖아. 3번으로 다 찍어버리든지. 그럼 두 개는 맞겠죠. 근데 실기는 찍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풀어야 돼. 입력해야 되고. 그래서 실기 먼저 풀고 시간이 한 40분 안에 풀면 너무 다행이고요. 다 풀고 이론을 그 다음에 남는 시간 할애해서 푸셔야 돼. 저는 지금 빨리 풀어서 20분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조금 속도가 안 나면 20분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20분 넘게 잡아먹으면 쉬운 실기 문제를 시간에 좁혀가지고 입력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 먼저 풀고 그 다음 이론 푸셔야 돼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이론 풀고 실기 풀래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 안 나와가지고 시간 때문에 실기 문제 못 풀고 그냥 나오는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이니까 잘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15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를 다 입력했다. 다 풀었다. 그럼 나중에 입력하는 방식은 다 체크해 놓고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안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답안 저장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기출 98회 문제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론 문제 같이 입력하는 거 여기다가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차 그대로 가지고요. 실기 입력 같이 실무 수행하는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